설명을 좀 그렇게 하시죠.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다. 예, 이런 부분인데요. 우선 계약갱신 청구권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있었는데 주택임대차보호, 그러니까 그쵸. 상업용 건물에 있어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꼭 필요했던 게 뭐냐면 권리금이란 문제, 결국은 상권, 예, 영업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가게는 좋은 가게다. 그래서 손님들을 많이 끌어놓으면 그건 그 부동산 물건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가게를 잘 만들어 놓은, 운영을 잘한, 영업을 잘해서 고객들이 생긴 그런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를 잘 만들어 놨더니만 임대인이 2년 지나서 쫓아낸다. 그러면 그 영업권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혹은 이제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런 영업권 때문에 권리금을 많이 내고 들어오기도 했는데 2년 만에 나가라고 하면 쫓겨나는, 권리금 회수가 안 되는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예전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었어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은 그게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주택이야 그냥 이사를 다니면 되는 거고, 단지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든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때 그 금액이 너무 비싸면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시장 논리에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싫으면 저 아파트 가서 살면 되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물론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겠다라고 해서 1회 계약갱신, 그러니까 임대인이 만약에 나가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난 한 번 더 있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런 계약갱신 청구권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계약갱신을 할 때 임대료의 상한도 5% 범위 내에서, 5% 범위 내에서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임대료의 상한도 마음대로, 그러니까 임대료도 마음대로 증액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본다면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게 틀림이 없고, 임차인에게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결국 또 시장이라는 건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단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지니까 물건을 잘 안 내놓거나 아니면 더 비싼 가격에 내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현재 상황이 그런 것이고, 이 상황이 지속이 될 것인지 해소가 될 것인지, 물론 지금 정부 측에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현상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도입이 된 게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하나하나 막으려고 하다가 이게 그 도입을 하겠다, 여당 쪽에서 이걸 막겠다. 결국에는 집주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는 거를 막겠다 해서 급하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거주 요건을 강화를 했죠. 매매할 경우에 거주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지 세금을 감면해준다. 그리고 그 전에는 대출을 제한을 했었죠. 이제 대출을 하려면 본인이 거주를 하는 목적으로, 이제 전세 보증금을 내주려는 목적으로 대출을 할 경우에만 해줘서, 그러다 보니까 막 집주인들이, 임대인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임차인들을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내보내거나 어떻게 협의를 해서 그냥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임대차 시장에 물건들이 없어지고 있는 물건들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막겠다, 함부로 내보내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올라가는 걸 막겠다 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먼저 도입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그 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여기에서 또 중요하게 도입을 한 게, 집주인이 본인 거주 목적이면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네, 갱신 거절 요건. 요 세 가지가 제일 좀 굵직한 요점인 것 같아요. 이번에 도입된 주택임대차 그 보호법에. 근데 요게 사실 좀
저도 이제 뭐 기사를 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도자료에서 해설들을 해놨어요. 근데 뭐 그 후에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부작용들이 예측되는 부작용들이 좀 기사를 통해서 아니면 뭐 부동산 포럼이나 뭐 카페나 아니면 이런 이제 의견들을 통해서 많이 제기가 됐는데 일단은 보도자료를 위주로 저희가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죠. 먼저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 손해배상도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갱신 거절을 허위로 했을 때, 예. 아까 이제 집주인이 직접 거절 목적이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했는데 그게 허위일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갱신 거절을 해가지고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나갔는데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임차인이. 그때 가서 새로 알아보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들고 이사 비용도 들고 그리고 뭐 더 비싸게 구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그 조항을 넣었거든요. 네,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만약에 사전에 임대인이랑 임차인 간에 손해배상 예정액을 위약금이죠. 손해배상 예정액을 이제 계약서에 했으면 그 금액,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정액이 없는 경우에 요 세 가지 중에 큰 금액으로 했는데 첫 번째는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해서 얻은, 그러니까 뭐 집주인이 거주하는 줄 알았는데 임차인이 있었던 거죠. 새로운 임차인한테 임대해서 얻은 월 단위 임대료 빼기 갱신 거절 당시의 월 단위 임대료 그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세 번째는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부동산 수수료, 뭐 이사 비용, 그리고 더 추가로 부담하게 된 월세 차액이라든가 아니면 이자, 이런 것들, 이 세 가지 중에 큰 금액으로 법정에 넣었는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좀 그런 의견이 좀 제시가 되죠. 입증 방법, 입증 책임. 그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결국에 민사 소송이잖아요. 손해배상 청구라는 게. 민사 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이 원칙적으로 원고한테 있고, 특히 손해배상 책임 청구인 경우에 그 입증을 임차인이 어떻게 하느냐. 상상해 보면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그것도 임차인이 이사 나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잠복을 해야겠죠. 네. 그 동네 집 앞에 계속 잠복해 있으면서 혹시 임대인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나. 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리고 뭐 3법 중에 하나 아직 도입이 안 된 게 이제 전월세, 그렇죠? 그 임대차 실거래 정보, 임대차 신고 제도, 이게 확립이 되면 임대인이 만약에 그렇죠. 자기가 안 들어가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게 신고가 되니까 그게 입증 자료로 그렇죠.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신고를 또 허위로 할 가능성, 있죠. 예, 이렇게 다른 사람, 아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리고 이제 그 신고를 허위로 했을 때 뭐 처벌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이건 이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임대인이 허위로 갱신 거절을 했다, 내가 산다고 거짓말을 했고 갱신 거절을 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부분, 예, 그 부분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인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집주인이 자기가 거주하는 게 아니면서 내가 거주할 거다라고 해서 쫓아내고 실제로는 임차인을 받았다, 그럼 이제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해지는데, 그 범위에 대한 부분을 아까 윤 변호사님이 읽어주신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임대인, 임차인이 합의를 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살게 내가 거주하는 게 아닌데 거짓말을 하고 쫓아내고 다른 임차인을 받으면 제가 500만 원을 물어드리겠습니다. 이런 합의가 있다면 그걸 이제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하고 그 금액을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합의를 했으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신다면은 만약에 나가신다면은 이런 걸 합의를 하셔야죠. 만약에 내가 거짓말이면 얼마를 물어주겠다. 이걸 하면 좋은데 이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잘 모르시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임차인이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던 임차인이 이 이사를 가면서 원래 내고 있던 월세의 3개월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 200만 원을 내고 있었다면 3개월분 6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월세가 아니라 전세였으면 법정 전환율인 4%를 적용을 한다는 거죠. 5억짜리 전세였을 경우에 보증금 없는 월세로 만약에 전환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4%니까 연 2천 그거를 12로 나누면 200만 원 조금 안 되는 한 180여만 원 정도 되려나? 예.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차액. 그러니까 나는 월세 200만 원에 살고 있었는데 새로운 임차인은 250만 원을 받았더라. 그럼 그 차익이 50만 원이 되는 거라서 이 50만 원에 2년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1년치가 6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항목은 그럴 경우는 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었는데 새 임차인도 200만 원이다. 그럼 이 항목에서는 받을 금액이 아예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임차인한테 더 높은 가격에 월세로 내놓기 위해서 나를 쫓아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차액의 2년치분. 그러니까 임대인이 얻은 이익을 다 뺏겠다는 얘기죠. 그게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그러니까 뭐 중개 수수료라든지 이사 비용이라든지 뭐 더 비싸게 살겠다 등등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야 돼서 법적으로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법원에서 이게 과연 갱신 거절 때문에 입은 손해가 맞느냐라고 따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사 비용 같은 거는 뭐 갱신 거절로 있는 게 인정되겠지만 나머지 금액들이 인정될지 안 될지는 법원에서 또 다퉈봐야지 돼요. 그래서 참 애매하죠. 그렇죠. 쉽게 얘기를 하자면 예. 이때 갱신 거절 안 당하고 갱신을 해서 계속 살았더라도 언젠가는 이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지출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이는 본다면? 비용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본다고 하면 또 손해 인과관계 아까 예. 말씀하신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예. 한 번 더 이사를 하게 된 거라고 보게 예. 되면 그렇죠. 또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예. 3번 같은 이런 손해로 인한 손해 이런 건 인과관계 입증이 곤란해서 그러니까 어느 범위까지 될지를 실제로 소송을 해봐야지 아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3번을 입증하기가 까다롭고 그럼 2번 두 번째 차액은 차액이 있으면은 가능한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것도 새로운 임차인의 금액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2번 또는 1번 내가 내고 있던 월세 3개월분 중에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략 맞을 것 같아요. 예. 명쾌한